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2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믹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전 8시 20분 충북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서울 강남과 분당, 경기 용인 등 수도권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불과 30분 사이 도착한 버스만 20여 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반복되는 혁신도시의 아침 풍경입니다. 지난 2021년 세종시가 평일 통근버스를 전면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평일 운행을 유지하는 곳은 충북과 강원, 원주뿐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한 해 버스비로만 2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도 꿈쩍 않던 기관들은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장 오는 6월까지 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수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 지역사회는 10년 넘게 기다려줬으면 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 운행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10년이면은 자기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회사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조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한다. 자체 예산은 나라 돈 아닌가, 그죠?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과 부족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버스 중단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일부 기관은 꼼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숙사가 꽉 찼다는 핑계로 회사 돈으로 외부 원룸을 얻어주려 하거나 버스를 못 타는 대신 별도의 교통비를 쥐어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초기에 불편을 감수하며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끝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만 월세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통근버스 중단 문제가요, 원인이 아니라 이 결론이라는 생각, 결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면 이 정주 여건의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지방으로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문제, 의료, 뭐 어떤 문화적인 혜택 문제 이런 것들, 혹은 뭐 심지어는 배우자의 직장까지도 옮기지 못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지방에 있지만 삶은 여전히 이 수도권 권역에 묶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렇게 중단을 시키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유인책을 지금 해야지 지금 현재 강제적인 부분들이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착하면 이익이 되고 또 남게 되면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동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예. 여기에 옮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의하는 바가 많은데요. 예.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 기억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했는데 그 전에 부지 선정할 때, 각 시도 부지 선정할 때 그 당시에 진천 음성군이 입지의 어떤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행정구역을 겹치는 그런 부분에다가 입지를 선정했죠. 그래서 결국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착공 기점으로 하면 20년이 흘렀습니다. 예. 계획 인구가 3만 9천 명, 4만 명 조금 안 되는 계획 인구인데 거의 80% 가까이 찼고요. 상당히 주거 공간도 상당히 넓고 도시 공간이 좀 탁 트였다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지금 라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기관의 그 입주율 현재 그 지역의 정착률이 50% 남짓 된다고 해요. 이 예.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통계니까는요. 그럼 과연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과 너무 가깝죠. 예. 그래서 통근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능이 가능한 거리가 되는데 그럼 이걸 강제로 막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 거냐. 반드시 돌파구가 생깁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편법이라고 꼼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드시 편법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그럼 자가용 출퇴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철 지선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예. 물론 장기화 계획입니다만은 그게 반영이 된다면 기차로도 청주공항에서 수서까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또 아파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인프라 부족 문제 이거를 견디고 과연 주 거주지를 혁신도시로 가져올 것이냐. 그걸 강제할 권한은 정부도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통근버스 하나만 문제를 초점을 보는 거는 지나치게 조그만 걸 과대하게 지금 보는 거다.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아랑 변호사님. 네, 그 지방 분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이제 이동을 쉽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이제 적절하냐. 이제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이라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지침인데 이 지침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이것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선 기사에서 언급한 그런 이제 꼼수들, 기숙사 만실을 핑계로 외부 원룸을 잡아준다거나 교통비를 우회해서 지급해준다는 이런 것들은 지역균형 발전 취지를 전체적으로 해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 지침에 좀 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에 대응하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마냥 꼼수라고 비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을 두고 전국 순환 근무를 하기도 해서 아예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 발령받은 곳에 정주 여건을 완전히 자기가 이제 터전을 옮기는 게 또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고충에 대한 고려는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이제 무작정 기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이 능사인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편법적인 우회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엄단을 하되 맞벌이나 자녀 교육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이주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두거나 이런 좀 디테일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은 몇몇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그냥 주소지를 옮긴 것과 같은 방식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의 목적은 그거겠죠. 지역에 같이 주민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라라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런 효과가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기다려줬는데 또 기다려줘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주말이면 정말 텅텅 비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가도 비고 주민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게 과연 이제 유령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어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근버스 끊어버리는 거, 이것을 없애는 거는 결단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버스를 없앴다. 이제 이주할 거지가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제대로 된 설계 안에서 혁신도시가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사례들이 교훈으로 좀 작동하는 그러한 좀 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통근버스 운행 중단 조치가 이 수도권의 집을 팔고 가족을 동반한 이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대부분 좀 약간 어떤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이번 버스 중단 조치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뭐 효과가 있을까요? 뭐 실효성이 뭐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뭐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지방 혁신도시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요참에 이제 지자체가 됐든 또 정부 차원이 됐든 간에 좀 들여다볼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좀 있다고 아주 뭐 작지만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즌 1에 이게 혁신도시 이전했었을 때 기본적인 목적,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달성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천하고 음성에 있어서의 인구와 또 가구 수의 어떤 그런 확장되어 가는 것들 이런 것이 실제 뭐 2016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도까지는 약간씩 증가율이 계속 보였었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한 39,400명 정도를 우리가 목표치로 잡았었는데 지금 한 7,500명 정도를 더 유입을 하면 되겠는데 아마 이번 이 통근버스 이 중단 문제가 조금은 이제 늘게는 만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이동의 문제를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확보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범주 중에서 이 그 충북의 혁신 도시가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11개 지금 기관 중에서 10개가 통근버스가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살피게 되면은 제주 빼놓고서는 가장 하위에 지금 해당되고 있고요. 또 부산이 가장 최위로 지금 그 순위를 매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교통 여건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갖고 나서 당장 이것을 아까 뭐 꼼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예전에 1차 때 우리가 시즌1 때 이걸 강압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여직원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민해 보면 시즌2의 2차 이 그 혁신도시 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열악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정말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의 11개의 우리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의 부장급 이상들은 이사 이주 못했어요. 예. 서울에 집이 있죠. 애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들 중에서 선뜻 정말 지역을 위해서 국가 어떤 정책을 위해서 남을 거야?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간 국민의 어떤 욕구 부분들과 사회적인 전체 어떤 통합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어떤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만 이제 이전함으로써 이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소한 이제 우회적인 어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저해하는 그런 통근 같은 것들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최소한의 모순은 좀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지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장 저한테 이제 충북 혁신도시로 가서 지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예. 뭐 아이 어리니까 교육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충북 혁신도시 그래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50.5%라고 합니다. 10개 혁신도시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교통망이라든지 뭐 KTX 정차역이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돌봄 시설 부족한 거 이런 어떤 정주 여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하고 지방하고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69.4포인트. 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보면 이제 인프라는 부족한데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을 감수하고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집을 옮겨와라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뭐 통근버스로 지금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모순을 제거하자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혁신도시의 그 평균 인구, 평균 연령을 보면 31.5세로 최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지방선거 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요 표심이 음청, 진선, 군수 2명뿐만이 아니고 중부 3군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데도 굉장한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캐스팅부터 역할도 하고요. 결국은 킹메이커를 만들어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아마 여러 가지 공약도 나올 겁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우리 패널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가지만 딱 따져도 1차 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규모의 소방병원이 이제 6월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없었던 곳입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통근버스 중단을 시켜라고 하면 분명히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버스 기사들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구내식당을 강제로 다 닫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또 어떡할 거며 거기에 납품하는 지역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지역업자들은 우리 주민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 시장의 원리처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좀 간단하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직자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 연두 기자회견 때 이러이러하게 6월까지 중단해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건데 그러지 말고 그건 의견이고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 출자 출연 또 정부 돈을 받아갖고 움직이는 기관의 어떤 기능성 또 도덕성을 지키면서도 요 통금 문제, 지역에 정착하는 율을 높이는 다각적인 방법을 언제까지 모색해 보자라는 어젠다를 좀 던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던 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이렇게 이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같은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점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되짚어볼 것이 아까도 이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이주한 직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버티다 수도권에 있는 뭐 아파트든 뭘 지키면서 계속 버티는 직원에게는 뭐 차량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가 좀 좋은 점이 있지만 일찌감치 진천 음성으로 옮겨 앉은 이주를 결정한 직원들에게는 사실은 오히려 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측면들을 좀 함께 고려해야지 지금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좀 지역 주민도 그렇고 이미 이주한 이제 주민이 된 직원들이죠. 그들을 생각했을 때는 다소 좀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한편에서 들기도 합니다. 네, 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초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리고 지금과 같은 통근버스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기본적인 또 주장이 또 정주 여건을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뭐 외침 아닌 외침을 또 한번 해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근 정책을 이렇게 중단을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주해 있는 부분들 이주하지 않고 지금 통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주를 돕는 정책적인 부분들로 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단연 먼저 이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산업 차원의 일자리만 지금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이 공진화할 수 있는 공진화 정책을 같이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자연스럽게 인구가 또 확장이 되면 교육과 문화,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2차 이전에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2차 이전에 있어서는 이 정주율을 명확한 정책 지표로 좀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각 그 기관 경영 평가에 있어서 정주율 몇 퍼센트 했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그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반영을 좀 하고 이 생활 SOC를 확보하기 위한 이 법적 의무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 받침이 된 상태에서 2차 이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짧게 좀 보태겠습니다. 예. 이제 시즌 2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을 마무리할 건데 전국의 250여 개 지자체가 일제히 다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우리 기관에 이거 주세요. 산림 관련한 기관 주세요. 라는 등등. 근데 문제는 충북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또 법무연수원 막 이래요.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 2 때는 이 지역 간의 어떤 지역 감정 또 선거 이슈 다 제쳐두고 기능적으로 분산하는 10개 혁신도시에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하면 그나마 해당 혁신도시의 정주율을 그나마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요인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뭐 정주율을 높이자, 그 지역 발전시키자, 이게 이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큰 취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이제 우리 충북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취지가 비슷한데요. 지역 특화 산업이랑 연계해서 맞춤형 기관을 이전하는데 좀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충청북도가 2차 이전 타겟을 당초 31개에서 65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해서 이제 유치전을 벌인다고 하는데, 청주 국제공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뭐 이런 부분들처럼 지역이 이미 구축해 놓은 핵심 인프라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기관을 좀 최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배치해서 이미 갖추어진 여건을 100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필수 의료 교육 시설 이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계획 초기부터 이것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중부 내륙선 지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 혁신도시 작게 하나만의 이제 정주 여건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지역 통합이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메가시티 이렇게 혁신도시가 그런 이제 주변을 다 이을 수 있는 그런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도 좀 마련을 하고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준비해 오셨죠? 충북으로 이사를 안 하면 퇴사조차 하면 됩니다. 역차별이 많네요. 혁신도시로 이사한 직원들을 우대해야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임신 34주차의 20대 여성이 충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분만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안내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정작 분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 충주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방문했지만 다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은 가능해도 34주 된 미숙아를 돌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숙아일 확률이 많으니까 이게 미숙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ICU라고 산모 신생아 중환자실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119 구급차를 부르고 34주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충주 시내 인근 지역 어디에서도 오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겨우 40km 떨어진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중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는 현재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은 지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두 곳의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지만 분만을 제외한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5곳의 충주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34주차 임산부라 사실 언제 출산할지 되게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받아주는 응급병원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그건 너무 불안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마음 편히 아이 낳을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 지역 의료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긴 했지만 주말도 아니었고 야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뭐 응급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하는 상황을 닥친 일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역의 의료 인프라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에는 무슨 병원이 얼마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뭐 요즘에는 그나마 이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병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병원이 있지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전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응급실은 있지만 분만할 수는 없다. 분만은 가능하지만 고위험 산모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뭐 우리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의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뭐 방법을 거쳐서 구급대원 이걸 다 확인했다고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좀 불안한 일인 거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몇몇 병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보도에서 말씀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충북 지역의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낯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행히 이번에는 뭐 산모도 아이도 건강 괜찮다라고 하지만 운이 좋았다라는 문제로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이러한 것이 왜 문제인지 구조를 짚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한 번 그러한 좀 점검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충주가 인구 20만의 도시이고 충북에서 이제 청주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이잖아요. 이제 이런 도시에서 34주차 산모를 받을 곳이 없어서 시설과 인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기류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 이게 2026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출생과 그다음에 병원 경영난에 따른 중소도시의 분만 인프라 감소, 그리고 현행 의료수가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긴급의료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의료 공백이라기보다는 헌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필수적 보건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러한 문제가 이제 작은 지방일수록 더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진짜 뼈 아프게 들립니다. 네, 연중현 국장님. 네, 저는 리포트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느끼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그 해당 차량이 119 구급 차량 아닙니까? 저거는 분명히 산부인과 진료를 또 출산, 분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은 아니고 아마 인력 또한 비슷할 겁니다. 이동 산부인과라는 그런 차량이 충북에 한 대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임신부가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얼마나 불안해할까. 예. 점점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그 점이 좀 공감이 되고요. 이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산부인과 관련해서 학부생들도 적어지고 필수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해서 적어지는 거죠. 레지던트 인턴을 모집을 해도 경쟁률 그야말로 5명 뽑는데 2명이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의료진의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엉킨 상황이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차원에서 전체 시스템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중에 하나 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이 산부인과 관련 의료 수가가. 그래서 이것도 대폭 올리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인기 과모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가를 좀 조정한다고 해도 이 산부인과 관련한 이렇게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는 산모와 또 임신부와 신생아를 두 명의 목숨을 다루는 저렇게 경각을 헤매는 길 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저런 처지들은 정말로 후진국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이것저것 좀 다지면 예를 들어서 병역과 관련한 것들을 공보위를 둔다거나 또 적자 의료기관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방안을 좀 세우면 이거는 의외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나 교수님. 네,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뭐 34주에 나오느냐 혹은 뭐 39주, 40주까지 해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야 약간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지 어디서 날 거고 어디서 지금 정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으면은 다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한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게 무슨 축구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그 구급차에서 낳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저는 관리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아이 낳는데 아이 미숙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장비가 없어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어떤 예산이나 시설의 제약이 있더라도 그런 위급 사안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일부에서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긴박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왜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차차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급한 임산부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을까요? 뭐 판례도 조금 찾아보고 법도 좀 찾아봤는데요. 예. 사실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인력 부족만으로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나 전문가들의 이제 시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봤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지금 보이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이제 진료 거부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지만 인력이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만 놓고 봤을 때는 당시에 충주 지역 병원들이 이제 분만 기능 자체가 없다거나 또 신생아 집중 치료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서요. 지금 이 사안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이제 병원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기피했다는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는 저희가 조금 논외로 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이제 필수 전문의와 시설 이런 물적 인적 자원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별 기관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저희가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현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얘기가 좀 나왔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충북도가 얼마 전에 이동형 산부인과 시스템을 갖췄다고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위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할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차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충북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산 공장에 이게 지금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분만 취약지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동에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충북의 영동군에서 2024년도에 보니까 3건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건은 되어 있지만 실제 1년에 3건 그걸 보자고 거기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또 이 병원 측에 또 이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충북의 청주, 충주 이외에 지금 뭐 괴산, 단양, 음성, 증평구에는 시군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예. 매번 모든 것이 열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 충북에서 정말 전국에서 아래의 순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동형 산부인과 이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은 그 취약지 분만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 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점검을 하고 매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현재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필수 의료라고는 하지만 분만과 이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이 의료 행위가 굉장히 고난도고 위험한 의료 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에게는 그것들을 좀 감당시키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공공에서 이것들을 떠안아야 할 텐데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의료 수가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뭐 뿌리를 찾아가자면 국가 단위가 해야 할 책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수가 체계 문제도 그렇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시키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또 권역별로 단순히 이제 이번에 산모도 이제 원주로 향하다가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건데 단순히 이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역을 넘나드는 조금 더 이 환자의 생활권에 가까운 곳으로 의료 시스템이 좀 제대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자체의 책임이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좀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많은 국가 단위의 책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 정치는 대부분 나는 권한이 없어라는 이야기 뒤에 숨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수 의료라는 게 아까도 공공의료 이야기했지만 지자체에 없는 예산 안에서도 쪼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우선에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충북도나 청주시의 행정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 과연 이러한 측면의 권한 문제만 앞세워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저는 좀 들고요. 이게 중앙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지역 정치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권한이 없어라는 뭐 마술 같은 마법 같은 말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자체나 지방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응급의료 체계 문제점이라는 저희 가장 보고 있던 이 사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구급대원이 개별 병원을 수동적으로 저희가 탐색하는 시스템이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브리핑한 사업이 있어서 소개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 보건복지부랑 소방청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서 혁신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이렇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그런 이송 문제. 네, 관련해서 이제 중증도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송 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작동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요. 이송 체계 혁신안을 추가를 해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광역 응급 의료 상황실이 이송병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에 이제 절차를 약속해서 이송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네팔 청년과 (60대)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실종된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 현장. 낯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배치된 곳은 불길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폐기물 집화장. 면이나 부직포 등 불에 잘 타는 위험물질을 수거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험에 외주합니다. 원청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고 책임을 피하려 하도급 업체에 인력 관리를 맡기고 하도급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서명만 강요하는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재 영상은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당시에 저 화재 현장에 저도 투입이 돼서 그때 이 항공 촬영을 드론으로 한 바가 있어서 그 후에 다음 날에 보니까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그 뉴스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최근에 그 이삿짐 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떤 직원 그리고 이삿짐 센터 대표자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비숙련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E9 비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38시간만 이수하게 되면 그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 소통의 문제랍니다. 이 언어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수많은 문제점, 수많은 다양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TBM이라고 하는데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상대방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작업은 우리 공정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해라는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도 있긴 있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이 다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모든 사업장에 맞춤형 그런 TBM이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시그널이 갔을 텐데 현장에서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사건과 관련한 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좀 받아봐야겠지만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듣고 어느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또 위험하고 더러운 작업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추정이 듭니다. 음성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 충북 평균이 31명이 이주 노동자들이 좀 되게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12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영세 제조업에 관련된 그런 음성의 어떤 산업적인 터전을 좀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음성 이주민이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16.6%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자체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서화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고요.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 미흡인데 이 언어의 어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3D 업종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기 체류형에서 장기 체류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
또 현재 갖고 있는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요번 텀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이 또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또 무감각하게 이것들을 방치해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가 늘고 공장이 많아질수록 뭐 채용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얻는 이득도 많지만 그만큼 안전관리해야 하고요. 감독해야 하고요. 응급 상황 시에 대응해야 될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충북이 제조업도 비율이 높고요. 농축산업, 이 이주노동자가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충북도나 음성군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이 부분이 책임 있게 행정해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 거고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육은 형식적인 거죠. 굉장히 교육을 했습니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주노동자, 노동자들이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무조건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굉장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뭐 여러 진술을 통해서 한국어로만 교육이 이루어졌다. 긴급 상황에 내가 어느 곳으로 대피할지조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황조차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많은 증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얼마나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건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교육 말씀 주시는데 법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언어 장벽이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았죠. 대피소 위치조차 제대로 속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물질이 가득한 곳에 노동자를 배치한다는 거는 그냥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위험의 외주화가 좀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원청업체가 책임을 피하고자 하도급 업체에 인력 관리를 맡기고 영세한 하도급 업체는 비용 절감하려고 안전교육도 소홀히 하고 보호 장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런 이제 구조적 모순이 이러한 사고를 결국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하고 열악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소위 3D 업종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게 충북 세종 우리 요 권역 내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 담당할 또 지금 이거 인권 사무소 설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맞춰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고위험 이주 노동자 업종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단속을 해서 그냥 막 밀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이 감독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될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이 사업장 이동 제한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에서 학업을 하다가 좀 올라온 이제 그 이주 노동자 있었는데요. 안전 문제가 명백한 경우에 그 노동자가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이득과 또 더군다나 영세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할 만큼 단기적인 체류는 더 이상 되지 않고요. 예. 이게 정말 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우리랑 같이 조화스럽게 살 수 있는 더불어 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 네, 국장님. 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 어떠한 위험이 닥쳤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죠. 최소한 뭐 계약서도 못 쓰는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위험 상황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때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 전반적인 꼭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충분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시민들이 꼭 이제 그 사업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편하게 찾아보는 것만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위험의 요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충북도에 외국인 정책 추진단이라고 하는 그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중심을 보면 여전히 이제 유학생이거나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로 국한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서는 다소 좀 비껴나 있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외국인 그 주민 지원 조례도 충북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보면 그 대상이 되는 대상에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이 대상이 되는 이주 노동자는 아예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이제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데이터나 정책 안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이주 노동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좀 고민되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약들 나올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음성 진천, 이주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부정적인 의견이 좀 강한데요. 이들이 이미 우리 안에 속해 있는 함께 사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도 조금 이제 정책 안에서 함께 또 정치 안에서 함께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가 안 된다 아니면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없는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혀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체육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도 이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6월 3일에는 투표할 수 있죠. 근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산업 현장에서 사망률이 한국 근로자의 3.6배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소통의 문제 등등도 있지만 교육의 미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미비가 있는데 저는 지역적인 문제 말고 다문화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통합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들, 중처법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안부 인구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도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관련한 또 보건복지부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중대재해특별법을 반드시 적용해라. 네, 국장님. 예, 교육 미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명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면에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온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2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